전쟁이 시작되면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전략을 만듭니다. 스파르타의 전략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특정 부대 수준의 중장보병으로 아티카의 지상 공격을 한다. 그리고 코린토스의 해상 전력을 활용해서 아테네의 해상 전력을 부분적으로 차단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아테네 동맹에 있는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뭐 아테네에 대해서 늘 다 기분 좋은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는 이들을 부추겨서 반 아테네 반란을 조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군사적 직접 전략과 소위 이제 아테네에 대한 반대 세력의 분란을 조장하는 간접 전략을 결합하는 대단히 이제 종합적인 전략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아테네의 해군이 분산될 것이고 그런 사이에 중장보병이 계속 압력을 가하면 아테네는 항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기에 비해서 아테네는 어떤 거냐면 일단 페리클레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절대 스파르타의 중장보병과 정면 승부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파르타가 오면 일단 모든 아티카에 있는 아테네 사람들은 다 방벽 중심으로 방벽 뒤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이 아테네는 이 데미스토클레스 시절에 이미 이러한 엄청난 방벽을 만들어 두었어요. 외적이 올 경우에는 저 아테네 도시에서 피레우스 항구까지 연결하는 길다란 방벽을 만든 겁니다. 저 거리가 한 6km 되는 겁니다. 6km 되고 폭은 마차 2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교행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 외부의 적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튼튼한 방벽을 건축한 겁니다. 스파르타 중장보병이 제일 취약한 게 이런 방벽에서의 수비입니다. 저는 공격을 할 수 없거든요. 30몇 킬로의 무장을 들고 방벽에 올라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저 공격이 취약했기 때문에 아테네는 이미 그런 스파르타의 장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어 전략을 마련했던 거죠. 그 다음에 스파르타 후방에 해상 공격하는 겁니다. 스파르타 후방은 이제 메세니아라든지 라케다몬 지역은 헬롯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후방 지역을 공격함으로써 그들의 전력을 분산시킬 뿐만 아니라 또 뭐냐면은 그 헬롯들의 반란을 부추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테네도 마찬가지로 간접 전략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해상 보급, 피레우스 항구를 통해서 해상 보급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럴듯한데 자세히 보면 말입니다. 과연 저렇게 해서 전쟁을 끝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느 쪽도 확실한 전력이 없습니다. 예컨대 아테네는 페리클레스가 말했다시피 절대 중장보병으로서는 스파르타 경쟁 대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코린토스의 해군도 결코 아테네 함대에 붙어서 이길 수 있는 전력이 아닙니다. 뭐 이후에 몇 번 전투가 일어나는데 거의 3대1 수준으로 코린토스 함대가 많아도 아테네 해군한테 이기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도 사실 그렇게 승리의 이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가는 거죠. 그러다가 아테네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전쟁보다 더 무서운 역병이 돌아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방벽으로 들어와서 많이 모여 있으니까 요즘 우리가 코로나 사태도 늘 아는 거죠. 모여 있으면 역병이 도는 겁니다. 이 엄청난 역병에 아테네 시민 3분의 1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때 꼭 이때는 아니지만 한 1년 뒤에 페리클레스도 운명을 달리합니다. 뭐 병이 왔는데 그 역병인지 아닌지 잘 분별을 하기 어렵고요. 어쨌든 뒤에 죽게 되고 또 재미난 것은 스파르타의 지도자였던 이 왕도 죽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다 죽게 되는 이 두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나이가 페리클레스가 495년생이고 아키다모스 2세가 494년생. 그러니까 나이가 1살 차이라서 아주 참 잘 친했어요. 그리고 이게 이 페리클레스 시대의 어떤 평화, 우리 흔히 이제 그걸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제2차 페르시아 전쟁이 끝난 이후 그다음에 펠로폰네소스전이 일어난 그때까지 50년의 평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50년의 평화를 주도했던 두 사람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이런 그래도 전쟁을 하면서도 양자가 서로 소통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서로 맞춰가면서 전쟁을 더 크게 확장시키지 않고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렇게 끝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쉽게 끝나는데 이제 이런 세련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탁월한 지도자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이제 그 뒤를 새로운 지도자가 놓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전쟁은 보다 크게 커집니다.
여기 보시면 해안 쪽으로 이제 전쟁이 발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틸레네라고 하는 지역에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아테네군이 거기 있는 성인 남자의 한 100명 정도를 학살하고 애들과 어린애들 노예를 팔아버린 일이 발생을 하고요. 이 에우보이아에서도 반란이 나서 진압이 이루어지고 또 엠브라키아라고 하는 이 스파르타 동맹국을 아테네가 공격을 해서 점령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점점 이제 전쟁이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커지면서 더 갈등이 심화되고 적대감이 커지는 거죠. 필로스 스팍테리아 지역에서 그 대단한 최강의 스파르타 중장 보병 300명이 포로되는 일이 발생해. 그 중에 스파르타 귀족 자제가 한 120명이 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함으로써 스파르타가 이제 움츠러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엠피폴리스라는 지역에서 전투가 일어나다가 양쪽 지휘관이 다 죽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428년부터 421년까지 한 10년 동안의 전쟁 기간인데 이 전쟁을 치르면 사람들이 이제 좀 지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너무 힘들다. 그리고 호전적인 사람도 호전적인 정치도 죽어버리면서 평화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졌던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스 오브 니키아스라고 하는 정치주도가 앞서가지고 만든 평화협정입니다. 이 평화협정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평화협정에 약속된 사항을 지킬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전에 페리클레스나 아키다모스 왕이 있을 때는 이들의 의지와 능력으로 약속을 지킬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카리스마 있는 통치자가 없었다는 거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동맹국 안에 있는 이익의 어떤 분란들을 정리하고 통합할 수 있는 능력도 주어져가 없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동맹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 동맹 개별적인 이익들이 다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분출하면서 통제가 되지 않음으로써 소위 이제 처음에 평화협정 맺었던 30년 평화협정이지만 사실상 4, 5년도 가지 못하고 거의 실효되어 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가장 먼저 이제 스파르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아테네 북부에 있는 보요 티아하고 동맹을 맺음으로써 아테네를 압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한 스파르타 움직임과 동시에 아테네는 어떻게 하냐면은 소위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는 민주적 국가들 아르고스, 엘리스, 만티네아하고 조약을 체결하면서 행적으로 스파르타를 압력을 가합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여기 그림에 있는 왼쪽에 아주 수려한 젊은이입니다. 알케비아데스라는 친구인데요. 이 니케아스 평화협정 뒤에 등장해서 소위 이제 아테네 전국을 한 축을 맡게 됩니다. 이런 알케비아데스가 추진했던 전략은 주로 어떤 거였냐면은 기본적으로 보다 적극적인 동맹을 통해서 소위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는 아르고스나 엘리스나 만타네아를 동맹으로 포섭하는 거고요. 그럼으로써 스파르타를 좀 더 강제하는 힘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좀 더 많은 전쟁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아테네가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섬이나 도시에다가 군대를 파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는 시칠리아,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그 장화 끄트머리에 있는 부분에 시칠리아를 원정해서 그 지역을 복속시킴으로써 아테네의 어떤 물적 기반을 마련하고요. 또 곡물 수입의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이런 보다 대단히 적극적이고 팽창적인 정책을 펴니다.